로켓 개발자들은 어떠한 난관 속에서도 우주로 날아가는 로켓을 만들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는 로켓이 대량 살상 무기로 이용되면서부터 필사적인 경쟁으로 변질됐다. 이를 통해 비약적인 발전을 한 로켓 기술은 우주로 첫걸음을 내딛었다. 지금부터 로켓의 역사를 알아본다. 우주 로켓을 만들기 위한 여정엔 갖가지 사고와 착오로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천재적인 개발자들이 하나씩 길을 열었다. 우주 여행의 꿈은 온 세계 모험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중엔 매사추세츠의 한 대학 교수부터 독일의 아마추어 로켓 연구가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공대 대학원생들도 있었다. 이들의 꿈으로부터 탄생한 로켓은 지구 궤도를 도는 위성과 달 착륙선으로 발전됐다. 우주 로켓의 선구자들은 우리 인류가 21세기에도 계속 나아가야 할 여행의 길을 열어놨다. 최초의 로켓은 지금으로부터 900여 년 전 중국에서 등장했다. 고대 중국 병사들은 폭약을 담은 지관을 화살이나 창에 매달아 쏘았다. 적군들은 이 무기를 하늘을 뒤흔드는 천둥 같다고 두려워했다. 이 단순한 통에도 그 이후에 개발된 로켓의 모든 기본 요소가 들어있다. 연소실에서 분사구를 통해 분출된 고온의 기체가 추진제를 점화시키는 원리다. 1700년경 중국과 인도에선 로켓 폭탄이 모든 군부대에 보급됐다. 1799년 5천여 명의 인도 병사들이 자국을 침략한 영국군에게 로켓 폭탄의 위력을 보여준 바 있다. 수천 발의 로켓 폭탄이 불을 뿜어대자 영국군은 기겁해 후퇴하고 말았다. 영국군들은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도 병사들이 기껏 칼이나 창을 들고 나올 줄 알았는데 로켓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들을 놀라게 하고 길을 꺾어 놓아서 꼼짝 못하고 말았다라고요. 인도의 로켓 폭탄에 관한 소문은 윌리엄 콩그리브 대령의 귀에 들어갔다. 그는 영국군 병기창 무기개발실에서 근무하는 공병 장교였다. (1804년) 콩그리브는 철제 파이프 속에 흑색 화약을 채운 로켓탄을 만들었다. 앞구멍은 일종의 탄피로 막아놨고 발사에서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게 안정막대를 부착했다. 나름대로 로켓탄을 만드는 데 성공한 콩그리브는 그걸 해군에서 무기로 쓸만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해안에 가까이 접근하는 소형 군함에서는 대포를 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대형 군함이 해안에 가까이 접근할 수도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안에 접근한 소형 군함에는 로켓탄이야말로 적절한 무기가 된다는 거죠. 포 반동이 없으니까 선체에 피해가 없거든요. 해군에선 승낙했습니다. 1800년대 초 영국이 프랑스와 전쟁을 벌였을 때 영국 해군은 콩그리브가 개발한 로켓탄으로 무장한 소형 군함을 프랑스 해안에 보내 적지 마을들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1813년) 영국군은 나폴레옹 군과의 일전을 앞두고 소수의 병사들에게 로켓탄 발사 훈련을 시켰다.
이들이 영국 포병의 로켓탄 부대의 시초가 됐다. Rocket, rocket. Port fire. Port fire. Ready to fire. Fire. 로켓탄이 나폴레옹군과의 전투 승패에 큰 영향을 주진 못했지만 사정거리와 정확도 면에서 대포에 못지않다는 게 증명됐다. 게다가 무거운 대포에 비해 운반하기도 편했다. 콩그리브의 로켓탄이 가장 위력을 발휘한 것은 1812년에 영국군이 미국 독립군이 있는 포트 맥헤니를 거의 초토화시켰던 경우다. 이 전투를 목격했던 프랜시스 키는 그 심한 폭격 속에서도 성조기가 꿋꿋하게 걸려있는 걸 보고 영감을 얻어 미국 국가 성조기여 영원하라의 노랫말을 지었다. 콩그리브의 로켓탄은 그 노랫말 속에 로켓의 붉은 화염과 창공에서 터진 폭탄의 폭발이란 표현으로 기록됐다. 콩그리브의 로켓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더 큰 로켓을 만들어 봐도 성능이 별로였던 겁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로켓이 똑바로 날아가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안정막대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발사한 뒤 연료가 타서 없어지면서 무게중심이 변하게 되니까 막대가 로켓보다 무거워져서 마구 흔들리고 똑바로 날아가질 못하는 거죠. 1843년 영국의 기술자 윌리엄 헤일은 로켓의 분사구에다 바람개비 모양의 방향 조절계를 다는 걸 고안해냈다. 이 방향 조절계 때문에 분출되는 가스의 방향이 달라지면서 로켓이 마치 총알처럼 휘전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로켓이 똑바로 날아갈 수 있었다. (1846년) 미국은 $20,000를 주고 이 로켓 1000기와 발사대를 구입했다. 그리고 최초의 로켓포 부대를 양성했다. 1847년 멕시코와의 전쟁 때 미국은 헤일이 개발한 로켓을 처음으로 실전에 사용했다. 하지만 10여 년 뒤 이를 능가하는 새로운 무기가 등장했다. 남북전쟁에서 보듯이 대포의 성능과 포병술이 크게 향상되면서 로켓의 성능을 앞지르자 로켓은 거의 무용지물이 될 정도였다. 로켓은 프랑스의 SF 소설가 줄 베른이 없었더라면 역사 속에서 사라질 뻔했다. 1865년 줄 베른은 달 세계 여행이란 작품을 통해 거대한 대포알 속에 사람이 타고 달에 도착한다는 상상을 풀어나갔다. 줄 베르는 당시의 과학기술과 기계 제작 능력만으로도 우주 여행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걸 실감나게 묘사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들은 우주 여행이 완전한 공상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됐죠. 이와 같은 생각이 일부 과학자들로 하여금 우주 탐사라는 과제에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줄 베른의 소설은 영화 제작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을 뿐 아니라 다음 세기 최고의 우주 과학자들에게도 영감을 줬다. (19세기) 말경 콘스탄틴 티올콥스키는 러시아의 한 외진 마을 칼루가에서 수학 교사를 하고 있었다. 그는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을 때면 줄 베른의 소설을 읽고 또 읽었다. 그는 47살이 되던 1903년에 러시아 과학 학술지에 우주 여행의 가능성에 대한 하나의 답을 제시하는 논문을 실었다. 새로운 로켓을 구상한 것이다. 기존의 흑색 화약 대신에 액체 연료로 날아가는 로켓을 고안했다.
액체 연료는 밸브와 펌프 등을 사용해 유량을 조절할 수 있고 엔진을 켰다가 껐다가 할 수도 있죠. 게다가 이런 종류의 연료는 기존의 화약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냅니다. 따라서 로켓의 추진제로서는 완벽하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티올콥스키의 논문은 인쇄된 게 몇천 부에 불과했고 따라서 다른 나라의 과학자들에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1935년에) 사망한 티올콥스키는 생전에 로켓을 직접 만들어 보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의 이론은 로켓 과학의 이정표가 됐다. 우주 로켓의 이론을 처음으로 실제로 구현한 사람은 미국 매사추세츠주 출신의 한 대학 교수였다. 로버트 허친스 고다드는 1882년 매사추세츠주에서 태어났다. 호기심이 많던 소년 시절 그는 줄 베른과 H.G. 웰스의 공상과학 소설을 탐독했다. 하루는 아버지가 뒤뜰에 버찌나무를 가지치기 하라는 심부름을 시켰다. 그날 오후 버찌나무에 올라가 가지치기를 하던 그는 신비한 환상을 봤다고 합니다. 그는 마치 우주선이 버찌나무 밑에 있는 잔디밭에 착륙하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보는 것 같았다는 거죠. 원심력을 발생시키는 추진 장치로 인해 로켓이 회전하는 걸 실제로 본 것 같았다는 겁니다. 당시 16살이던 그는 버찌나무 위에서 그런 환상을 보고 내려온 뒤로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사건이었습니다. 고다드는 매사추세츠주의 클라크 대학교에서 과학을 공부했고 1910년에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바로 1년 뒤에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고다드는 로켓이 우주에서도 날아갈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역사적인 실험을 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로켓 추진 연료가 우주의 진공 상태에서는 연소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대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진력을 얻을 수가 없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1916년) 고다드는 진공 상태의 탱크를 이용한 실험에서 추진제 성분 속에 산소가 들어있으면 로켓 모터가 우주 진공 상태 속에서도 작동한다는 걸 발견했다. 그의 추진력을 이용하면 우주 진공 상태에서도 로켓이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고다드는 그의 혁명적인 연구 결과를 고고도에 도달하는 방법이란 제목의 논문으로 내놓았다. 고체 연료 로켓으로 우주에 탐사 장비를 보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비단 장비뿐 아니라 인간도 달에 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은 1919년에 스미소니언 협회에서 출간됐다. 하지만 언론에선 고다드의 주장을 비웃었다. That Professor Goddard does not know the relation of action to reaction and of the need to have something better than a vacuum against which to react. Of course, he only seems to lack the knowledge ladled out daily in high schools. The New York Times. 소심한 성격의 고다드는 대중적인 논쟁을 껄끄럽게 여긴 나머지 거의 비밀리에 연구를 계속했다. 1921년 고다드는 고체 연료를 갖고는 우주 로켓 발사에 필요한 추진력을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티올콥스키의 이론에 대해 들어본 적은 없었지만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액체 추진제만이 우주 여행에 필요한 동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고다드는 최초의 액체 연료 로켓을 만들었다.
그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조건만을 충족시키는 실험용 로켓을 만들었는데 모양이 마치 현대미술 조각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실제로 날아갈 수 있느냐의 여부였죠. 고다드는 이 최초의 액체 연료 로켓 속에 분사 노즐을 연료 탱크 위에 달았다. 로켓이 자체의 무게를 밀어내는 것보다 끌어당기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두 개의 탱크 중 하나엔 일반적인 가솔린이 들어있었고 다른 하나엔 산화제인 관행각 액화산소가 들어있었다. 겉을 마그네슘 합금과 알루미늄으로 만든 이 로켓은 길이가 3m, 무게는 5kg에 불과했다. 1926년 3월 16일 고다드는 두 명의 조수와 함께 그의 고모가 가꾸는 양배추밭 한가운데에 발사대를 설치했다. 아내 에스터가 촬영을 위해 동행했다. 하지만 그녀의 스프링 카메라는 로켓이 막 발사되기 직전에 고장나버렸다. 로켓은 12m까지 올라가서 55m를 날아갔다. 스미소니언 협회에서는 세계 최초인 액체 연료 로켓의 발사를 널리 알리려고 했다. 하지만 언론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졌던 고다드는 그 사실을 비밀에 붙여줄 것을 요청했다. 10년 뒤인 1936년에야 비로소 고다드의 성공적인 로켓 발사가 세상에 알려졌다. 그는 계속적으로 더 큰 로켓을 개발했다. 1929년 7월 17일 네 번째로 발사한 로켓이 들판에 떨어져 들불이 일어났다. 이 사건이 신문에 보도되자 매사추세츠 주 소방서장은 더 이상의 로켓 발사를 금지해버렸다. 고다드의 로켓이 떨어졌다는 소문은 찰스 린드버그의 귀에도 들어갔다. 대서양 횡단 비행으로 유명해진 린드버그는 모든 종류의 항공기술 개발에 관심이 있었다. 린드버그는 고다드를 대부호인 해리 구겐하임에게 소개해줬다. 구겐하임은 고다드에게 10만 달러의 연구비를 약속했고 연구를 위해 적합한 장소를 찾아보라고 했다. (1930년) 여름 고다드는 아내와 몇몇 기술자들을 데리고 뉴멕시코의 로스웰 근처의 목장으로 근거지를 옮겼다. 풍부한 연구비와 넓은 공간 그리고 방해꾼도 없는 여건에서 고다드는 로켓 개발에 몰두했다. 하지만 고다드 외에도 다른 연구자가 있었다. 20세기 초 동유럽 헝가리의 산간 마을에 살던 히르만 오베르트도 줄 베른 소설의 마력에 푹 빠져 달여행을 꿈꾸며 자랐다. 오베르트는 어릴 때부터 실제로 줄 베른의 소설 내용대로 로켓이 달까지 날아가는 물리학적 과정을 나름대로 추론해 봤다고 합니다. 오베르트는 줄 베른의 과학적 상상을 과학적 사실로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다. 28살 때 자신의 구상을 정리한 책을 썼다. 행성간 비행을 위한 로켓이라는 제목의 그 책은 원래 1922년 하이델베르그 대학교에 논문으로 제출했다가 퇴짜를 맞은 것이었습니다. 천문학과에서 이건 천문학 논문이 아니라고 거부했고 물리학과에서는 물리학 논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용은 좋지만 그걸로 박사학위를 줄 수는 없다고 했죠. 오베르트는 1923년에 처가댁 돈을 빌려 이 논문을 자비로 출판했다. 87쪽에 불과한 이 책은 의외로 베스트셀러가 됐고 독일과 유럽 전역에서 로켓 연구 붐을 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로켓과 관련된 일은 무엇이든 인기였다. 로켓 개발자들은 하루아침에 대중적 관심을 한몸에 받게 됐다.
하지만 히르만 오베르티의 가장 열렬한 추종자들은 로켓이 그저 대중적인 구경거리 이상의 가치 있는 연구에 이용되길 원했다. 1927년 9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가 힘을 모아 모임을 결성했다. 이름은 우주여행협회, 약자론 VFR을 결성했다. 초대 회장은 요하네스 빈클러였다. 하지만 실제적인 리더는 타고난 흥행사였던 막스 발리에였다. 독일 자동차 업계의 실력자 프리츠 폰 오펠의 후원을 받아 발리에는 로켓의 잠재력을 과시하는 시범 행사를 열었다. 발리에와 오펠이 개최한 이 행사에서 고체 연료 로켓을 장착한 경주용 차가 시속 200km 이상으로 쏜살같이 달리자 관중들은 흥분의 도가니였다. 이 같은 로켓 성능 시범 행사는 유럽 전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독일의 영화 감독 프리츠 랑은 로켓에 대한 대중들의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해 달로 발사되는 로켓을 소재로 한 SF 영화를 만들었다. 영화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프리츠 랑은 히르만 오베르티의 도움을 청했다. 오베르티에게 1929년 10월에 열리는 영화 시사회를 위해 실제로 액체 연료 로켓을 만들어 발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순수한 이론가에 불과했던 오베르트는 VFR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 보겠다고 나섰다. 1929년 가을에 로켓을 만들어 봤는데 완전 실패였습니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대폭발이 일어났죠. 오베르트는 거의 신경쇠약 상태에 빠졌고 그야말로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프리츠 랑의 3시간짜리 장편 SF 영화 프라우 인 몬드, 즉 달의 여인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 영화에 나오는 다단계 로켓 우주선, 대형 발사대, 그리고 정밀하게 묘사된 발사 과정은 수십 년 동안 가장 실감나는 우주여행 묘사로 사람들의 뇌리에 남았다. 1930년 5월 로켓 자동차 사고로 막스 발리에가 사망했다. 발리에의 사망은 위험한 로켓 시범 행사에 종지부를 찍게 했다. VFR은 로켓 실험을 계속할 만한 안전한 장소를 물색했다. 우주여행협회는 베를린 외곽에 있는 군부대의 폐허가 된 탄약 하치장을 빌려 라케텐 플루그 플라츠, 즉 로켓 비행장을 세웠다. 그리고 액체 연료 로켓을 만들기 시작했다. 신입 회원 한 명이 그 작업을 도왔다. 18살의 공학도인 베른헤어 폰 브라운이었다. 1931년 가을에 이들은 리펄서라는 이름의 액체 연료 로켓을 조립했다. 초기의 비행 실험에선 로켓이 제대로 발사되지 못했다. 하지만 설계 자체는 적합했다는 게 증명됐다. 폰 브라운은 이 리펄서 로켓이 2000m 가까이 올라갈 정도로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1932년 봄, 로켓 비행장에 독일 육군에서 온 손님들이 찾아왔다. 장교들은 발사 시범을 관찰하고 로켓 제조와 성능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봤다. 장교들은 로켓 자체보다는 당시 20살이던 폰 브라운의 재능에 감탄했다. 폰 브라운에게 아예 군 문관으로 들어오라고 제의했습니다.
액체 연료 로켓에 대한 연구 논문을 쓰는데 육군에서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했죠. 또한 명문인 베를린 대학교에 편입시켜 줄 테니 거기서 로켓 물리학 박사학위를 따라고 권했습니다. 폰 브라운은 상당히 괜찮은 조건이라고 받아들였죠. 아마추어끼리 모여서 아무리 해봐야 우주 로켓을 쏘아 올리기는 어렵지만 군은 예산이 있으니까 군과 협력하는 게 유일한 대안이라고요. 1933년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의 총통이 됐다. 나치스당이 권력을 잡자 아마추어 로켓 연구 모임들을 금지하고 로켓 비행장을 거의 폐쇄해버렸다. 우주여행협회는 명맥이 거의 끊어졌다. 한편 폰 브라운은 군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로켓을 비밀리에 개발했다. (1930년 12월) 매사추세츠에서 뉴멕시코로 이주한 지 몇 달 뒤에 로버트 고다드는 새로운 연구단지에서 처음으로 로켓 발사를 준비했다. 고다드는 자신과 마음이 맞는 사람들하고만 일하는 걸 선호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한솥밥을 먹어왔던 몇 명의 기계 제작공, 정비 기사 등을 데리고 뉴멕시코의 로스웰로 옮겨갔죠. 그들 중에는 아내 에스더의 친척인 경우도 있고 고다드가 마음에 들어서 발탁한 유능한 기술자도 있었습니다. 이번 로켓은 도달 고도가 600m에 이르렀다. 직선으로 날아간 건 아니지만 전에 비해 꽤 낮은 편이었다. 초창기의 로켓은 가장 큰 문제가 의도한 방향대로 날아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다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켓 안에 자이로스코프를 내장해서 로켓이 한쪽으로 기울면 자이로스코프가 반대로 기울어지게끔 만들었습니다. 바람개비 모양의 방향 조절계가 기울어진 쪽에 반작용을 가해 제방향을 유지하게 한 거죠. 1932년 4월 고다드는 자이로스코프 제어 장치가 달린 로켓을 발사했다. 목표로 했던 도달 고도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방향 조절계 덕분에 로켓이 정해진 코스대로 날아갔다고 그의 연구 일지에 적혀 있다. 그것은 로켓 제어 장치 분야의 일대 혁신이었습니다. 누군가 외부에서 방향을 조절해야만 하는 방식이 아니라 로봇처럼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방식이죠. 고다드는 그가 만든 로켓이 15,000m 상공에 도달할 걸로 예상했지만 실제 결과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 1935년 봄에 쏜 로켓은 1,500m까지 올라갔다. 몇 달 뒤엔 2,000m까지 올라갔다. 도달 고도가 조금씩 향상되긴 했지만 그의 원대한 목표엔 턱없이 모자랐다. (1937년 3월 26일) 드디어 3,000m에 도달했다. 고다드가 쏘아올린 로켓 가운데 최고 기록이었고 당연히 축배를 들 일이었다. 하지만 고향에서 온 소식이 그의 기분을 우울하게 만들었다. 1930년대 말경에 뉴 잉글랜드 지역에 엄청난 태풍이 몰아닥쳤죠. 고다드는 로켓을 개발하고 실험하기 위해 멀리 로스웰로 떠난 뒤였지만요. 거기서 고향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태풍 때문에 그의 고향집에도 커다란 피해가 났다고요. 그가 어릴 적에 로켓의 영감을 얻었던 뻗지나무도 뿌리째 뽑혀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날 밤 고다드는 일기에 이렇게 쓸쓸한 심경을 적었죠. 그 뻗지나무가 사라졌다. 나 혼자 남았다라고요. 린드버그와 구겐하임이 가끔씩 로스웰로 고다드를 찾아와서 그가 개발한 로켓의 발사 시범을 보기도 했다.
그들이 로켓 발사를 구경하려고 올 때마다 로켓에 뭔가 문제가 있곤 했습니다. 로켓을 만드는 작업실에 뭔가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기도 했지만은 기대에는 영 못 미쳤습니다. 린드버그는 고다드를 따로 만나서 보다 실력 있는 엔지니어들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설득했지만 고다드는 거절했다. 그의 이상한 고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는 원래 물리학자였는데 기계 제작에 뛰어들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로스웰에서 물리학을 연구한 게 아니라 로켓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물리학을 연구하던 방식을 고수하려고 했죠. 조수 몇 명 데리고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식으로요. 서부의 명문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로켓을 연구하던 대학원생들이 고다드에게 조수로 써달라는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 독일의 우주여행협회와 비슷한 아마추어 로켓 연구자들의 모임인 미국 로켓협회에서도 정보 교류를 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고다드는 모든 제의를 정중히 사절했다. 그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출간하지도 않고 같은 연구를 하면서 서로 정보를 교류하길 원하는 사람들하고도 서신 교환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로켓 과학을 수십 년 앞당겨 발전시킬 수 있을 만큼의 대단한 연구 업적을 이루기는 했지만 아무도 그걸 몰랐죠. 사람들은 그가 외딴 곳에서 로켓을 발사한다는 건 알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로켓의 도달 고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로켓 연소실로 들어가는 액화산소와 가솔린의 유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개발해야만 했다. 자체적인 기계 제작 능력이 부족한 탓에 고다드는 터빈식 연료 펌프를 개발하는 데만 1939년 한 해를 거의 투자했다. 완전히 수작업으로 만든 7m 길이의 로켓은 고다드가 터득한 모든 지식의 결집체였다. 낙하산 전개낭 시스템을 응용했고 경량의 연료 탱크에다 자이로스코프 제어식 분사 방향 조절계, 고압 연소실, 그리고 신형 터빈식 연료 펌프까지. 1940년 2월의 첫 실험에선 터빈 펌프가 액화산소로 인해 생긴 얼음 때문에 막히는 바람에 모터가 고장을 일으켰다. 펌프를 수리했지만 이번엔 다른 이유로 또 실패했다. 그리고 1940년 8월 다시 시도했다. 로켓은 발사대를 벗어났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방향이 기울면서 그대로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1941년 5월의) 실험에선 로켓이 치솟아 올라가다가 모터가 작동을 멈췄다. 고다드는 최대한 잔해를 수습해서 다시 로켓을 만드는 힘든 과정을 되풀이했다. 1941년 10월 10일 이들은 로켓을 발사대에 세웠다. 이번이 로켓 발사를 준비한 지 9번째 발사였다. 이륙에 성공한 건 지금까지 단 2대였다. 모터가 점화됐다. 하지만 로켓은 발사대에 그대로 걸린 채 꼼짝하질 않았다. 고다드는 포기했다. 지금까지 불타오르던 로켓 발명에 대한 열정도 시들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로켓 발사를 중단하고 우주에 도달하겠다는 그의 꿈도 후학들에게 넘겨줬다. (1936년) 대여섯 명의 젊은이들이 파사디나에 있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 모여 연구팀을 만들고 로켓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의 후견인은 유명한 구겐하임 우주항공 연구소 소장 테오도어 폰 카만 박사였다. 카만 박사에게 이들은 미래의 희망이었다. 하지만 동급생들은 이들을 자살 특공대라고 불렀다. 그들 중 리더는 프랭크 멜리나였다. 우주 여행에 대한 꿈을 가진 24살의 대학원생이었다. 1936년 10월 31일 이 대담한 로켓 연구자들은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북쪽에 있는 파사디나 언덕으로 향했다. 처음 만든 액체 연료 로켓을 실험하기 위해서다. 이 로켓 모터의 연료 연소가 불과 8초 지속되는 동안 이들은 모래포대 뒤에 몸을 숨긴 채 지켜봤다. (1939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과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이들은 황량한 언덕 위에 좀 더 영구적인 실험 시설을 갖추었다. 막사와 실험실 건물이 모여있는 이곳을 제트 추진 실험 기지라고 명명했다. 프랭크 멜리나와 동료들은 이들의 학교 차원의 프로젝트가 미국의 국가 안보 차원으로 발전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제2차 세계대전은 로켓의 역사를 갑작스럽게 바꿔놨다. 연합군과 독일군 모두 로켓을 새로운 무기로 개발했다. (1940년 6월) 루즈벨트 대통령은 국방연구위원회를 설립해 미국 내의 모든 로켓 연구 프로젝트를 조정하고 연구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 당시 고다드가 만든 것 같은 장거리용 액체 연료 로켓은 전쟁 무기로 쓰기엔 실용성이 떨어졌다. 하지만 고체 연료를 쓰는 고성능 폭발 로켓은 무기로 전용하기 쉬웠다. 따라서 국방연구위원회는 그쪽 방향으로 집중 투자했다. 고체 연료식 탄막 로켓은 마치 포탄과 같이 사용됐다. 이동이 편리하고 효율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다. 미 해군도 상륙정에서 이 탄막 로켓을 썼다. 19세기에 쓰였던 윌리엄 콩그리브의 로켓 함포가 20세기에 부활한 셈이다. 미군이 사용했던 군사용 로켓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졌던 것은 M6 대전차 로켓이었다. 이 고체 연료 로켓은 무게가 1.5kg에 불과했지만 앞에 달린 성형 탄두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다. (1942년) 메릴랜드주에 있는 미 육군 실험장에서 실시한 테스트에서 이 기묘한 무기가 마치 바추카와 흡사하다고 누군가 말했다. 코미디언 법 번스가 쓰던 악기였는데 그 이름을 붙이게 됐다. 바추카는 모든 전선에서 보병 최강의 무기로 각광받았다. 미 국방연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무기용 로켓 이외에도 무거운 비행기가 짧은 활주로에서 쉽게 이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로켓 장치를 개발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 1941년 8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로켓 연구자들이 리버사이드 근처 육군 비행장에 집결했다. 이들은 새로 개발한 고체 연료 로켓 장치인 J-2, 즉 제트 보조 이륙 장치를 비행기 한 대에 장착했다. 조종사는 비행기를 활주로 끝으로 몰고 간 다음에 안전벨트를 묶고 나서 점화 스위치를 켰다.
제트 추진력이 추가되자 이 소형 비행기는 평소 이륙거리의 절반만으로도 이륙할 수 있었다. (1942년 4월) 캘리포니아주의 드라이레이크 지역에서 프랭크 멜리나와 그 동료들은 육군으로부터 빌린 A-20 중형 폭격기에다 좀 더 성능을 향상시킨 액체 연료 로켓 추진 장치를 달고 실험했다. 이들은 비행기 엔진실을 개조해 로켓 모터의 연소실과 탱크, 펌프 등을 추가했다. 2개의 위험한 액체 추진제가 사용됐다. 알코올과 화학자들이 적색 연기가 나는 질산이라고 부르는 물질이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공대 대학원생들 몇이서 개발한 이 로켓 이륙 장치는 액체 추진제와 로켓 모터의 성능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프랭크 멜리나는 자신들의 연구가 군사적 목적에 쓰인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본래의 목표를 결코 잊진 않았다. 우주를 탐사하는 로켓을 만드는 일이었다. 액체 연료 제트 모터가 폭격기를 띄워 올릴 수 있다면 가벼운 로켓쯤은 쉽게 쏘아 올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1944년 멜리나는 10kg의 하중을 적재하고 3만 미터 고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로켓을 만들겠다는 제안서를 미 육군에 제출했다. 그는 제안이 승인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유럽에서 전해온 놀라운 소식이 상황을 바꿔놨다. 독일이 세계 최초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인 V2를 개발해 런던을 공습했다는 것이다. 연합군 측은 기겁을 했다. 미 육군은 즉시 멜리나의 로켓 제작을 지원했다. (1945년 10월 11일) 프랭크 멜리나는 미 육군이 뉴멕시코주에 새로 건설한 로켓 실험장에서 발사를 준비했다. 웩 코포럴이라고 명명된 이 로켓이 발사대로 옮겨졌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알코올과 질산 혼합 연료를 주입했다. 마지막 점검을 마친 멜리나는 통제실에 돌아가 발사 순간을 기다렸다. 로켓은 6만 미터 이상, 거의 64km 이상을 똑바로 올라갔다. 프랭크 멜리나의 이 환상적인 로켓 발사는 미국 로켓 역사에 새 장을 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V2를 만들었던 독일 과학자들이 미국을 위해 일하게 됐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실험기지는 제트 추진 연구소로 확대 발전됐다. 미소 냉전이 시작되자 로켓 개발은 국가적 산결과제가 됐다. 무한정의 연구 자금과 인력 지원을 받게 된 로켓 개발자들은 수세기 동안의 꿈을 실현하는 데 앞장섰다. 하지만 로켓의 선구자는 그 미래를 보지 못했다. 1942년 로버트 고다드는 아내와 함께 로스웰을 떠났다. 돈이 궁해진 그는 메릴랜드주에서 미 해군에 납품하는 로켓 추진 장치를 만드는 일을 했다. 하지만 그동안 쌓인 과로로 인해 병을 얻었다. 1945년 8월 1일 고다드는 62세를 일기로 조용히 눈을 감았다. (1969년) 인간이 달에 착륙하자 뉴욕 타임즈지는
이 로켓 개발의 선구자에게 그동안의 불신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했다.